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째 날 월요일인데요. 한 주일이 시작하고 한 달이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정치 시사방송을 하는 수요일이 아니지만 현안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긴급 편성해서 그냥 간략히 한 가지 사건 또는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에 대해서 시사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방송으로 전개되지 않고 녹화를 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송의 제목이 좀 생소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알리스 리의 폐륜 난동과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시알리스 리라고 해놓고 윤석열의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시알리스 리가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의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시알리스 리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을 지칭하는 건 아닐까 하고 짐작이 가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여전히 이 단어의 뜻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사 중에서 에로 시사에 밝은 분들은 이미 이 뜻을 간파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서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가 당에서 나가니까 당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문자가 기자들에 의해서 이 권성동의 핸드폰이 포착됨으로써 이것이 일파만파로 큰 사건으로 번져서 처음에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핸디캡이 되지 않나 하고 예측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꼭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권성동 씨가 이것을 본의 아니게 들켰는데 이것이 미필적 고의인지 아니면 완전 실수인지 아니면 완전한 의도적인 건지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문자의 그 여파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수술 직전에 혼란과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바빠서 챙겨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대표가 고리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비상사태에는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명목상으로는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 이준석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의 권리 그리고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이런 것들도 의미 파악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준석이를 그냥 당원권 정지를 시키지 않고 그냥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을 시켜버렸으면 대표가 고리되는 이러한 사태가 생겼으니까 바로 비대위 구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좀 신중하게 한다고 했는지 아직 또 이준석의 범죄 행위가 형사적으로 이 노출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6개월 당원권만을 정지하게 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그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는 대표의 권리가 아니라 사고로 유권 해석을 당 기조국에서 내리게 됨으로써 비대위 구성의 요건이 되지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직무대행이라는 애매모호한 이 이름을 가지고 당을 봉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이가 그 이후에 하는 짓거리들이
완전한 해당 행위입니다. 사실은 다른 거 여길 필요가 없이 당원권이 정지되고 나서 이준석이가 한 짓거리들로만 해당 행위로 엮어서 이준석을 얼마든지 제명 또는 탈당 권유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사과를 못하는지 아니면 실천할 배짱이 없는지 다시 또 이 최고위원들이 이제 연이어서 사퇴함으로써 대표직을 권리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쪽으로 이 사후수습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힘당 최고위원은 원래는 총 9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직 최고위원이 있고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 9명의 그 내역을 보면 대표 이준석 징계 처분됐죠.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조수진, 그 다음 배현진 최고위원,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는데 김재원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미경 최고위원이었는데 이 정미경은 이준석의 엄마, 네. 준석맘이라고 호칭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밖에 이제 청년목세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용태가 있고, 그 다음 원내대표로서 자동 최고위원 권성동, 그 다음 정책위 의장으로서 자동 최고위원이 된 성일종,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윤영석, 이렇게 9명이 있었죠. 9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준석은 징계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김재원은 대구시장으로 사퇴했죠. 자, 그러니까 2명이 없어진 이제 7명 상태. 7명 상태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사퇴의 신호탄을 올리자 조수진이 사퇴했고, 네. 이에 따라서 권성동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직무대행직을 그만두겠다 했고, 정책위 의장 성일종, 그리고 대표 지명직 최고위였던 윤영석까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남은 것은 겨우 정미경과 청년 김용태 둘 뿐이므로 이것은 최고위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걸로 봐서 비대위 구성에 착수할 수 있는 이 법적 법률이 아니라 당규적 근거와 이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 비대위 구성이 문제인데, 이 당규에 의하면 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추후 승인 정도입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그것을 사후 승인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과연 이 전국위원회를 개최할지, 아니면 그 권성동 직무대행 또는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형식을 취할지, 어쨌든 이 비대위원장의 선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지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에는 누가 될 것이냐? 일단 국회 부의장을 지낸, 그리고 지난번 우크라이나 행을 아주 심하게 비판했던 정진석 의원, 이 밖에 이제 5선의 주호영 의원, 그 다음에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나갔다가 새로 들어왔죠. 이 김한길 씨가 나갔던 것은 이준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김한길 씨가 지난번에 그 정의당의 신지혜 씨를
영입했거든요. 영입이란 말이 조금 과합니다만은 어쨌든 끌어들였어요. 네. 그런데 이준석이가 신지혜를 그냥 아주 못하게 구니까 신지혜가 나가니까 김한길이 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형식으로 일단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일단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 박주선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4번씩이나 모함을 받아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윤석열 선대위에 아주 적극 협조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보직도 하나 맡았었죠. 그래서 저는 이 4명의 후보자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정진석 의원 네.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준석이가 그 말썽을 피울 때 그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이죠. 이준석이와 맥주 미팅을 하면서 그 이준석에게 덕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또 말썽을 피워가지고 지방으로 이 유랑 생활을 했을 때 지금도 유랑 생활을 하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이런 청년 당대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 사실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저거야말로 립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너무 들었죠. 근데 그걸 또 믿었어요. 이준석이는 머리가 나쁘니까. 이준석이가 당 의원들의 탄핵에 몰려가지고 정말 곤경에 처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당대표와 함께 하자고 이준석을 건져주었을 때 이 머리가 나쁜 이준석은 계속 얘가 나를 절대 필요로 하니까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못했던 거예요. 인간 못난 것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네. 그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얘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인간 찌질이들의 공통점이에요. 사실 이때에도 저는 그 나쁘게 얘기하면 그 윤석열의 태도가 구밀복검. 입에는 꿀을 발랐지만 뱃속에는 칼을 찼다. 소리장도. 그야말로 웃음 뒤에 칼을 숨겼다는 이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가다가는 선거 끝나면 이준석이 저놈 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이게 이 당원권 정지의 윤리 결정이 나자 더욱 난동에 가까운 그 이성의 혼란이 왔는지 더욱 수습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뉴스 회사들이 이것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또 이준석이는 이것도 몰라요. 이준석이는 이러한 뉴스 회사들이 자기를 크게 보도해 주니까 뭐 자기를 무슨 영웅시에서 보도해 주는 줄 아는데 이 뉴스 회사들 또 다 잃을 거리, 팔아먹을 거리로 이준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준석을 방송에 수없이 초빙했던 이 박내기들도 이준석을 서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 이준석은 이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당에서 이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그 언행이 더욱 거칠어졌죠. 그러면서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개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에 양두구육, 양머리를 내세우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윤핵관을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저자들이라는 총칭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포함시키는 느낌을 줘가지고 저자들이 이제 개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주굴과 골룸 아닌가. 어디서 무슨 유치한 어린 책들만 읽어가지고 무슨 뭐 반지의 제왕 같은 데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 나 외치고 다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야말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지금 주장하고 다니는 게 자기는 토사구팽 당했다. 그리고 구팽 당했다는 것은 개가 삶아졌다는 뜻이죠. 네. 그 스스로 지가 개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사구팽, 구팽. 자, 그러다 보니까 개가 개고기를 판다고 이제 욕하는 이런 그 형국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는 또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나의 보물이라는 뜻의 말. 얘는 어디서 전부 이런 데서 따다가 창작은 없어요. 다 애쓰고 모방하는 거예요. My precious. 이런 말을 했죠. 네. 내가 보기에 이 시알리스는 My precious보다는 My pennicious가 더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 역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역적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들이 구하는 것은 태평성대도, 바른 정치도, 공자와 맹자의 도도 아니다. 저들은 그저 남들보다 독한 말을 뱉어 저희들이 남들보다 더 군자인 양 뽐내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이준석이가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제도개혁도, 정치혁신도 아니다. 그저 각자의 이유. 완전히 드라마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랑생활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모텔방에서 저것 뭐 야동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또 드라마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말 저렇게 하면 멋있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어디 한 번이라도 물가 안정, 제도개혁, 정치 혁신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구한 날 자기 정치를 하면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반대하고 20대 남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대녀들의 반발표가 이재명에게 몰리게 해가지고 거의 10% 앞서가던 윤석열의 표를 0.73%까지 추격, 내몰리게 만든 주범이 이준석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어디 지가 성접대 받은 거 뽀록 날 것 같으니까 밤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만나 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김철근이 시켜가지고 7억 원 투자각서 써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정치 투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 행위 자체가 권력 투쟁이에요. 그 권력 투쟁이 명분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이기는 거고, 이준석이처럼 명분도 없고 거짓으로 하면 지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이준석에게 수십 차례나 성접대를 했던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은 감옥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준석이 성상납받은 사실을 점점 구체적으로 진술을 함으로써 이준석을 압박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준석과 함께 대전의 한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해서 접대 여성을 보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약을 이준석에게 권했고 함께 나눠 먹었다. 해서 이 시알리스 100ml짜리를 50ml씩 나눠 먹었다. 우리가 이 콩 한 알도 서로 나눠 먹는 전후에
담배 한 가지로 나눠 피우는 전우회가 있는데 저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 먹는 그런 우정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어린 놈이 말 그대로 27 어린 놈이 성상납이나 수십 번 받은 것도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투자각서를 주지도 않을 돈 써준 것도 더욱 못됐지만 그 이전에 그 박근혜를 속여가지고 국정농단을 내가지고 아이카이스까지 방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시계를 김성진에게 이렇게 제공한 것들, 이거야말로 폐륜이 아닐 수가 없고 난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그 이준석의 폐륜 난동까지 겹치니까 국민은 무조건 정당이 분열 싸움을 하면 일단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이건 뭐 싸움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지들끼리 싸운다 해가지고 싫어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저 이준석이 하나 정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일단 지지를 유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갤럽의 조사가 28%로 나왔고, 네. 오늘 발표된 KSOI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뭐 29.5%로 여전히 30%를 밑들고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고 있고, 윤석열 지지자들은 심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28%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큰일이고 걱정할 만한 일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사실은 이 긴급 편성을 한 겁니다. 방송을. 자, 여러분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떨어졌다. 그냥 정치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저 사람은 정치 못해, 정치를 몰라,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고, 사실은 윤석열은 많은 개혁 성과를 냈음에도 언론과 국민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데다가 권성동이에게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내부 총질자로 이준석을 추적했다,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스타 장관 얘기를 했을 때 하자마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이 박범계를 아주 넉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그럴 때 국힘당 의원들이 전에 없이 막 호응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이 좋았는지는 몰라요. 네. 자,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준석은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거의 안 했지만 수십 번씩이나 윤석열 후보를 흠집을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 차례 그동안 처음으로 내부 총질자라는 말을, 그것도 공식 발언이 아닌 텔레그램에서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상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 시각이 대단히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같은 사람도 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유시민도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으면 곧장 말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별로 할 말도 없으니까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 청와대의 대국민 개방, 구중궁궐
청와대를 포기한 거. 이거 대단히 개혁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거. 대통령 권력의 50% 이상이 바로 이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개혁이에요. 셋째로 그 대통령의 부임을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쓰고 떠받드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거. 그 다음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이 파업을 해결한 거. 그리고 경찰의 난동을 제압한 거.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같으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문재인 같으면 3개월이 아니라 3년, 30년을 집권해도 못했을 일들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도 부임 초기에 28%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이런 생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사태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정 지지율 28%는 뭐 딱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자, 이건 전직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한번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대선에서 간신히 이회창을 이겨가지고 IMF 환란의 와중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 최고 지지율 71%, 최저 24%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에서 정동영에게 압승했던 이명박의 최고 지지율은 52, 최저 지지율은 21%고 특히 이 최저 지지율 21%는 부임 초기의 지지율입니다. 한편 부임 초기의 최고치 83%를 기록했던 김영삼은 임기 말 6%로 무너져 내렸고 이게 IMF 사태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죠. 자, 노무현은 최고 60%, 최저 12%였습니다. 그 다음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야 최고 60, 최저 5%예요. 이례적인 사례가 있다면 문재인인데 재임 5년 동안 3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이건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 전법으로 그 문바들을 계속 붙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김대중과 이명박은 재임 중 국정 지지율과 무관하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가장 무난한 지지율을 유지했던 문재인 역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자, 여러분들, 대통령직의 성공 수행 여부가 재임 중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기 정권 재창출 여부로 성패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긴 판단은 이건 역사적 평가가 하겠죠. 자,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보듯이 원래 이 정치 세력이 없이 집권한 대통령은 초기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명박은 그래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장도 했죠. 네. 그러나 윤석열은 그냥 검사 26년 6개월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정치 세력이 지금 없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낮아졌느냐 하고 몇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의 정치 방식은 아주 생소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 생소한 방식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이 다 잘 되면
윤석열 하는 짓이 좋아 보이는데 주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멸치국수 먹는 것도 불안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 백화점 가서 구두 사는 것도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이고 그렇다 그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준석을 당의 분열의 결과라고 보고 일단 내부 싸움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죠. 네. 이준석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의 행위가 변호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명박의 초기 지지율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광우병 선동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명박 좀 억울했을 거예요. 청와대 뒷산 가가지고 아침 이슬 소리를 들으면서 참이슬 한 잔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광우병 선동에 넘어갔던 뇌숭숭 구멍탁의 공포에 쩌들었던 여러분들 좀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도 거기에 좀 넘어갔었어요. 굉장히 쪽팔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건 부끄러워해야 돼요. 지금 이와 비슷한 이 선동 같은 것이 윤석열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여론이 있어요. 사실 이준석을 제거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았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대선과 지선이 열려 있어가지고 봉합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준석을 지지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준석을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석을 추방한 것은 정도를 선택한 것이고 국민은 일시적으로 잘못 보아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은 정도를 걷는 정치인을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호남이라는 그 적은 지역 그리고 그야말로 좌익 빨갱이의 누명을 계속 써왔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 엄청나게 과장된 무슨 온노비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김대중의 아들들이 이름이 홍자로 시작하니까 홍삼트리와 다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김대중을 형편없이 부실했던 국민은 나중에 그러한 오해를 상당히 풀고 그를 오늘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이러한 자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김대중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김대중과 이명박은 재임 중 경제적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재임 중에 경제적 위기가 있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건 재임 말기에 경제적 위기가 오면 망해요. 김영삼처럼. 근데 이 문재인처럼 계속 국민을 속여먹으면서 사실 문재인 집권 5년 기간이 세계 경제의 태평성대였어요. 게다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사태는 무조건 지지율을 높입니다. 국제에 불안하니까. 자, 그런데 경제적 위기가 오면 무조건 그 위기 당시에는 지지율이 떨어져요. 근데 경제라는 건 내려갔다가 오르고 올랐다가 내려가는 오르내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한 1년 남은 상태에서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 이건 회복할 수가 없지만 부임 초기에 경제 위기가 오면 이건 앞으로 6개월 1년이면 다 회생됩니다. 더더군다나 글로벌 경제, 미국 경제의 종속 변수적 성격이 강한 한국 경제. 지금 미국 경제가 엉망이에요.
엉망처럼 보여요, 수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CPI. 네.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경제가 나빠지면 속된 말로 개돼지들, 이 인민 중에서 개돼지들은 무조건 지지를 철회해요. 지지를 철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지를 철회해야지 빨리 경제를 일으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민 중에서 개돼지가 차지하는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나라를 들자면 프랑스와 독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프랑스 마크롱이가 언제 재선됐습니까? 4월에 재선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부임 초기라는 점이 비슷한데 지금 마크롱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예요. 14%. 왜?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 다음 독일.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끊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독일의 집권당인 3인당의 지지율이 지금 24%. 여러분들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이 등락이 심하지가 않아요. 왜냐? 미국 국민들은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돼봐야 우리가 나라가 망하려고 또 그런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미국이 망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경제가 어려워져도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고 아무리 잘해도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지는 않은데 전쟁만 일어나면 엄청 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이제 미국 인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지금 경제적 수치가 나쁘게 나오는 이 미국의 경우 바이든이 지지율이 34에서 3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과 비교할 때 윤석열 지지율 28%는 이건 말입니다. 경제 위기에 의한 현상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단언하건대 앞으로 6개월, 길면 1년 정도 지나면 한국 경제가 회생과 이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겁니다. 원래 경제는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최악으로 갔다가 최근 경제가 최저점이라는 판단이 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고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꽤 지금 일주일 이상, 2주일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내지 1년 후면 경제도 정상화되고 윤석열의 개혁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면 지지율이 회복할 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운이 좋은 것은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분주론을 저술한 마키아벨리는 귀족을 탄압해야 인민들이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인민은 자기들을 탄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통치자를 지지한다. 귀족은 자기들을 우대해줘야지 통치자를 지지해요. 근데 인민은 우대 않고 탄압만 안 해도 통치자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윤석열만큼 국민과 소탈하게 소통하고 국민을 탄압하지 않는, 속이지 않는 이러한 대통령은 다시 보기에 어렵습니다. 게다가 귀족을 탄압하면
어쨌든 명분이 있건 없건 귀족을 탄압하면 일단 인민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게는 탄압해야 할 귀족들이 그야말로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탄압이 아니고 명분 있는 응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탄압하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즉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의무란 점에서 윤석열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신중하게 조용히 준비 기간을 가져야 돼요. 말 그대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말 하기 전에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적폐를 그렇게 다 해결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법카의 그 하수인 배모 씨가 배모 씨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그와 같이 행동했던 김모 씨가 시체로 발견됐죠. 그런데 그 발견된 장소가 배모 씨가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배모 씨는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 정리를 하던 여자였는데 고시를 패스해야지 되는 5급 공무원까지 특채가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한 2-3번을 한 모양이고, 이재명 부부가 아주 축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60. 바로 여기 스튜디오 가까이 있는 수원의 노른자이 땅, 이 광주 법조로. 가까이에 4층 건물, 그 다음에 기름동에 또 무슨 부동산, 그 다음에 잠실의 아파트인데 이것만 해도 한 55억 상당이에요. 약 그런데 60억이라고 하던데. 김경률 회계사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르다. 그래서 왜 오른가 했더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금 3개만 나왔다. 지금 모두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김영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3개만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재산으로는 안 두고 다 지 똘마니들한테 돈을 왕창 재산을 내놓고 필요할 때 가져와라 하는 이 고도의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확실한 건지는 몰라도 방금 전에 들은 소식인데 그 배모 씨, 이 배모 씨가 지금 행방불명 상태라는 이런 말이 들리는데, 여러분들 배모 씨, 내가 배모 씨 하는 것은 이름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소현이죠. 네. 이 배소현이는 친남편 멀쩡히 두고 법적으로 딴 남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중혼이라고 해요. 이거 처벌받을 짓입니다. 그러니까 간통이 아주 상습화되고 정례화되고 장기화되면 자연히 이게 이제 중혼죄가 되는 건데, 어쨌든 관통죄는 폐지됐지만 중혼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수행해 나가면서 좋아질 일들만 남았다. 지금 모든 매를 한꺼번에 맞고 있다. 국민에게 매 맞지 않는 정권은 없어요. 그러나 매는 빨리 맞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도 그냥 한마디씩 자기가 이 잔소리를 늘어놔야지 무슨 비판적인 지지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는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돌파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생산적 비판이건 소모적 비판이건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마음 편히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도래할 것임을 저는 예측하면서 오늘 긴급 편성 임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